2022년 10월 23일 새벽 4시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자락 해발 400m 지점의 산중턱에 위치한 마석성 터. 조선 후기에 축성된 이 산성은 이제 성벽 일부와 화강암으로 쌓은 5층 석탑 하나만 남아 있었다. 탑의 높이는 약 30m.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지만 내부 목재 계단은 일제강점기 때 이미 썩어 무너져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구조였다. 그 탑 아래에서 한 남자가 엎어진 채 죽어 있었다. 무너진 성벽 잔해 위에 팔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인 채 쌓이는 고소에서의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 및 내장 파열, 즉사였다. 죽은 남자의 이름은 서정우, 28살, 한국 중세사를 전공한 대학원생이었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 메모장, 손전 등이 들어 있었다. 등산 장비는 없었다. 암벽 등반 경험도 전무했다. 그런 남자가 어떻게 30m 높이의 탑 꼭대기에서 떨어졌는가? 경찰은 이틀간의 현장 조사 끝에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외벽에 돌출부를 발판 삼아 올라가다 실족한 것으로 추정. 그러나 탑 외벽에는 사람이 오른 흔적 신발 자국이나 손가락 마모이 전혀 없었다. 경찰은 이 모순을 비에 씻겨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가벼운 비가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죽은 남자의 누나는 경찰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영주, 34살. 그녀는 동생의 장례를 치른 뒤 서울로 향했다. 그녀가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 정우는 살해당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강력탐정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2022년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에서 도보 7분 거리의 골목 안쪽에 50층짜리 유리 외벽 오피스 빌딩이 서 있었다. 이 건물의 30층부터 50층까지 21개 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곳이 강력탐정사무소였다. 총 면적은 300평, 50층 창문에는 금박의 검은 테두리로 강력탐정사무소라는 고급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내부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수제 가죽 소파, 영국 앤티크 조명과 현대 미술 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49층은 최첨단 화학 분석 실험실과 디지털 포렌식 랩이 갖춰져 있었고 48층에는 무인 드론 경납고와 로봇 보조 시스템 제어실이 있었다. 47층은 법률 자료와 사건 기록물을 보관하는 대형 도서관이었다. 건물 옥상에는 긴급 출동용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 2층 전용 주차장에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강혁은 50층 집무실 중앙의 가죽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1980년생, 올해 42, 키 185cm, 몸무게 75kg, 다부진 강철 체력에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오른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있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하곤 했다. 실제로 태권도 4단, 유도 3단을 보유한 무술의 고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뒤 탐정사무소를 차렸다. 형사 시절의 버릇으로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뛰어난 직관을 지녔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 개인 자산은 약 1,000억 원, 아버지의 유산으로 억만장자였지만 탐정 일을 좋아해서 사무소를 운영했다. 세상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뚜렷한 직업적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다. 때로는 의뢰인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사용했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을 만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내면을 가졌다. 탐정이 된 후에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성숙한 시선을 보여주었다. 탐정님, 의뢰인이 도착했습니다. 나정희가 문을 열었다. 35세, 172cm의 장신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미인이었다. 독신.
사무소의 수석 비서이자 정보 분석관으로 각종 데이터베이스 조회와 인물 추적, 디지털 포렌식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들어온 여성은 검은 상복 차림이었다. 서영주 34살.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장례를 치른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다. 앉으세요. 강혁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영주는 소파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정우는 절대로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죽였어요. 강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근거가 뭡니까? 서영주의 설명은 이러했다. 서정우, 28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이었다. 한국 중세사를 전공했고 특히 조선 후기 지방 산성의 축성 역사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올라간 마석성의 석축탑은 높이가 약 30m에 달했고 내부 계단은 오래전에 무너져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구조였다. 경찰은 외벽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추정했지만 서정우는 암벽 등반 경험이 전무했다. 등산 장비도 소지하지 않았다. 발견된 가방 안에는 카메라, 메모장, 손전등, 물병, 김밥 한 줄뿐이었다. 그런 사람이 30m짜리 수직 석벽을 맨손으로 올랐다? 게다가 서영주는 동생이 왜 마석성에 집착했는지 알고 있었다. 탑 꼭대기에는 서씨 가문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밀이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서영주가 설명했다. 보은군 외송리면에 위치한 마석성은 원래 서씨 가문이 조선 후기 영조 시대부터 소유해온 산성이었다. 서씨 가문은 200여 년간 이 땅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35년 일본인 실업가 야마모토 겐타로가 서씨 가문의 빚을 이용해 성과 주변 산림 200정보를 강제로 매입했다. 형식은 매매였지만 실질은 수탈이었다. 서씨 가문의 증조 할아버지 서만철은 야마모토에게 20만 원을 빌렸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땅 전체를 넘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해방 후 야마모토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성의 소유권은 야마모토의 조선인 사업 파트너였던 배만수에게 넘어갔다. 배만수는 일제강점기에 야마모토의 통역 겸 관리인으로 일하던 인물이었다. 현재 마석성과 주변 토지는 배만수의 손자 배진호가 소유하고 있었다. 배진호는 52세의 충북 지역 건설 재벌이자 도의회 의원이었다. 정우가 찾으려 한 것은 뭐였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증서예요. 서영주가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야마모토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20만 원을 빌려 쓴 차용증과 매매 계약서의 원본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탑 꼭대기 5층 총안 안쪽 벽돌 사이에 철제 상자를 숨겨두었다고. 그 증서가 있으면 당시 매매가 야마모토의 채무와 연계된 강제 수탈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혁은 눈을 감았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그의 수사 원칙이었다. 있는 것. 30m 탑 아래의 시체, 올라갈 수 없는 내부 구조, 가문의 비밀 증서, 등반 장비 없는 가방. 없는 것, 올라간 수단, 외벽 등반 흔적, 목격자, 범행 도구, 어색한 것, 암벽 등반을 못하는 사람이 30m 꼭대기에서 떨어졌다는 사실, 의뢰를 받겠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 10월 27일 아침 8시, 강혁은 이에나 송태풍 박사와 함께 보은군으로 향했다. 이에나, 1998년생 24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버퍼학과에서 근무한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173cm의 장신의 검은 뿔테 안경,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과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성격은 매우 치밀하면서도 사교성이 좋았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대범함이 있었으며 본인은 이를 직업의식이 아니라 저혈당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행동이라 진지하게 말하는 엉뚱하면서도 철저한 면모가 있었다. 운전 실력은 프로 레이서급이었고 각종 전자 장비와 기계를 다루는 솜씨는 맥가이버 수준이었다. 최첨단 범죄 수사 기법에 정통했다. 상속녀로서 매우 부유했지만 재산보다 시약 냄새를 좋아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의뢰 분석과 교통편 예매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철두철미함을 보여주었다. 강혁의 형 강민혁과도 친했다. 이해나는 강혁을 부를 때 늘 탐정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 뒤에는 숨긴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가 속리산 자락의 좁은 도로를 달렸다. 이해나가 운전대를 잡았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안정적으로 주파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뒷좌석에는 송태풍 박사가 앉아 있었다. 43살,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의학 박사,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 독성학을 담당했다. 서울에서 보은까지 2시간, 마석성은 해발 400m 지점의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주차장에서 도보로 30분을 올라가야 했다. 가을사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성터에 다다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무너진 성벽, 잡초에 뒤덮인 돌무더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솟은 화강암 5층 석탑. 강혁은 탑을 올려다보았다. 높이 30m, 각 층에 총안이라 불리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군사용 석탑이었으므로 외적을 감시하기 위한 창이었다. 탑의 외벽은 매끄럽게 다듬어진 화강암이었고 손가락을 끌 만한 틈이 거의 없었다. 등반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때 강혁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다. 4층과 5층 사이에 총안에 무언가 걸려 있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것, 새끼줄 같은 것의 잔해였다. 저걸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차에서 드론 케이스를 가져왔다. 소형 촬영 드론이 프로펠러를 돌리며 탑 외벽을 따라 수직 상승했다. 태블릿 모니터에 고화질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4층 총안 틈에 끼인 물체의 정체가 드러났다. 나일론 로프 파편이었다. 직경 약 8mm, 길이 약 50cm의 잘린 로프 조각이 총안의 돌출부에 걸려 있었다. 로프는 외부에서 내부로 끼워진 형태였고 마찰 흔적이 뚜렷했다. 누군가 외부에서 로프를 걸어준 거예요. 이해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마찰 패턴은 하중이 실린 상태에서 로프가 총안 모서리에 쓸린 겁니다. 누군가 이 로프를 타고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맞아. 서정우가 이 로프를 타고 올라갔어. 강혁이 말했다. 그런데 30m 높이에 로프를 어떻게 걸었을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인데 위에서 떨어졌겠죠. 하늘에서.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혁은 배진호를 만났다. 보은 읍내의 고급 한식당이었다. 배진호는 178cm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피부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다.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로 약 2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유력자였다. 도의회 의원이기도 했다.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웃을 때는 너그러워 보였지만 웃지 않을 때의 눈빛은 차가웠다. 서정우 씨 건으로 왔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배진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 냈잖아요. 뭘 더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사고사라면 30m 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이 돼야죠. 강혁이 답했다. 배진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러나 금방 웃음을 되찾았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요. 성은 내 소유지만 방치된 지 오래요. 담장도 없고 누가 들어와도 내가 알 수 없는 구조야. 대학원생이 연구한다고 들어오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순 없지 않소. 강혁은 질문을 바꿨다. 서씨 가문이 증서를 찾고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배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이 2초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말했다. 소문은 들었소. 하지만 그런 증서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소? 우리 할아버지가 야마모토에게서 합법적으로 매입한 땅이요. 등기도 있고 법적으로 완결된 소유권이요. 강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배진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물잔을 잡은 손이 아닌 테이블 위에 놓인 왼손의 검지가 무의식적으로 탁탁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긴장의 표출이었다. 보은군 송리면에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한기철, 61살. 문구점이라기보다는 동네 잡화점에 가까운 작은 가게였다. 송태풍 박사가 지역 탐문 중 이 인물을 찾아냈다.
한기철은 과거에 배진호의 건설회사 보은건설에서 경리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한기철은 처음에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배 사장하고 20년 전에 관계 끊었소. 얘기할 것도 없소. 그러나 송태풍이 서정우의 죽음과 배진호의 관계를 언급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한기철의 눈에 분노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나는 2000년에 회사를 나왔소. 한기철이 말했다. 배 사장이 장부를 조작하라고 해서 그걸 거부했더니 쫓겨났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소. 어떤 장부였습니까? 송태풍이 물었다. 마석성 부지 관련이요. 원래 그 땅의 법적 권리 관계가 복잡한데 배 사장이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서류를 위조했소. 토지 이전 경위를 단순화시키고 일제강점기 관련 기록을 삭제하려 했지. 나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그건 문서 위조잖소. 거부했더니 다음날 잘렸소. 이 정보는 중요했다. 배진호가 마석성 부지의 소유권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증서가 실제한다면 배진호의 소유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강혁이 직접 한기철을 만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한 가지를 더 물었다. 10월 23일 새벽 이상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기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날 새벽에 기구 하나가 날아가는 걸 봤소. 새벽 4시쯤이었을 거야. 잠을 못 자서 마당에 나갔는데 하늘에 뭔가 큰 게 떠서 천천히 북서쪽으로 날아가더라고. 열기구처럼 생긴 건데 아래쪽에 바구니 같은 것도 매달려 있었소. 강혁과 이에나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강혁이 물었다. 그 기구가 마석성 상공을 지나갔습니까? 글쎄, 방향으로 보면 마석성 쪽을 지났을 수도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에나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23일 새벽 충북 보은 일대에서 열기구 혹은 가스기구가 비행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일시에 민간기구 비행 신고가 한 건 있었다. 신고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하늘빛 레저 대표 윤상민이었다. 비행 목적은 관광 홍보 영상 촬영. 비행 경로는 대전 유성구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이동 보은군 상공을 경유한 뒤 괴산군 방면으로 빠지는 것이었다. 기구 종류는 가스기구 헬륨을 충전한 방식으로 고도 조절을 위해 밸러스트, 모래주머니를 투하하고 가스를 배출하는 구조였다. 2022년 10월 29일 강혁과 이에나는 대전의 하늘빛 레저를 방문했다. 윤상민은 37살의 얼굴이 까무잡잡한 남자였다. 밝은 성격에 말이 많은 편이었다. 10월 23일 비행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윤상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이상한 점이라, 하나 있었어요. 보은 상공에서 고도를 높이려고 밸러스트를 투하했는데 그때 보조 로프가 하나 풀려서 같이 떨어졌어요. 보조 로프요? 네. 바구니 외측에 묶어두는 30m짜리 나일론 로프예요. 응급시 지상에 내려서 계류용으로 쓰는 건데 매듭이 헐거웠나 봐요. 밸러스트 투하 충격에 풀려서 같이 떨어졌어요. 아래가 산이라 회수를 못했습니다.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가스 기구에서 떨어진 30m짜리 나일론 로프가 공교롭게도 마석성 탑의 총안에 걸렸다. 로프의 한쪽 끝이 탑 4층의 총안 돌출부에 걸리고 나머지가 아래로 늘어졌다. 서정우는 매일 마석성을 방문하며 탑에 올라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가 이 로프를 발견한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한 줄의 밧줄이 87년간 닿을 수 없었던 탑 꼭대기로의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우연히 기적을 만든 순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서정우가 로프를 타고 올라간 뒤 누군가 그 로프를 끊었다면 30m 높이에서 내려올 수단을 잃은 사람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탐정님, 이에나가 말했다. 총안에 걸린 로프 파편의 절단면을 다시 봐야 해요. 사무소로 돌아온 뒤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은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였다. 형제는 평소 격식 없이 대화했다. 혀가 무슨 일이야? 강민혁이 전화를 받았다. 형, 배진호라는 인물 알아? 충북 보은의 건설업자인데 알지. 지역구 정치인들이랑 엮여 있어. 도의회 의원이기도 하고. 왜? 강혁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서정우의 추락사, 마석성의 소유권 분쟁, 일제강점기 증서, 배진호의 반응, 그리고 기구에서 떨어진 로프.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배진호 회사 직원 중에 조성일이란 놈이 있어. 45쯤 될 거야. 예전에 폭행 전과가 있는데 배진호의 뒷일을 처리하는 걸로 소문난 인물이야. 전직 용역 깡패 출신인데 배진호가 회사로 불러들여서 특수 업무를 시킨다는 소문이 있어. 조성일, 고마워 형, 조심해라, 혀가. 배진호가 만만한 인물이 아니거든. 지역에서 검찰이나 경찰에도 라인이 있는 놈이야. 알아, 형. 걱정 마. 나정희가 조성일의 동선 추적에 착수했다. 통신사 협조를 받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조성일의 전화기는 10월 22일 밤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 보은군 외송리면 일대의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다. 사건 현장과 일치하는 위치였다. 동시에 이해나는 현장에서 수거한 로프 파편을 사무소 49층 실험실에서 정밀 분석했다. 로프의 절단면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었다. 하나는 마찰에 의한 자연 마모 로프가 총안 모서리에 화강암에 쓸리면서 생긴 다른 하나는 칼날에 의한 깨끗한 절단이었다. 섬유가 한 번에 직선으로 잘려 있었고 절단면의 각도가 균일했다. 누군가 로프를 칼로 잘랐어요, 탐정님. 이해나가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며 보고했다. 마찰 마모와 칼날 절단이 같은 지점에 겹쳐 있어요. 로프가 총안에 걸린 상태에서 아래쪽을 칼로 자른 거예요. 강혁이 눈을 감았다.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서정우가 로프를 타고 올라갔어. 위에 도달한 시점에 아래에서 누군가 로프를 끊었어. 30m에서 떨어지면 즉사야. 그런데 어떻게 서정우가 그날 새벽에 거기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해나가 물었다. 로프가 걸린 건 순수한 우연인데.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우연은 로프가 걸린 것까지야. 서정우가 그걸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 누군가 서정우를 감시하고 있었다면 서정우가 로프를 발견하고 올라가는 것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겠지. 추가 조사에서 결정적 사실이 밝혀졌다. 서정우는 10월 초부터 마석성 일대를 매일 방문하고 있었다. 탑에 올라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외송리면에 산골 민박에 방을 잡고 열흘 넘게 머물렀다.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다. 탑 주변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고 외벽의 돌출부를 측정하며 등반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리고 배진호 측은 서정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박집 주인 김복순 63살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서 선생님이 오신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검은 SUV가 골목 끝에 세워져 있었어요.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서 선생님이 나가면 차도 따라 나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창문 올리고 가버렸어요. 나정희가 해당 기간에 인근 CCTV를 확보했다. 민박집에서 300m 떨어진 편의점의 외부 카메라에 검은 산타페가 매일 아침 같은 위치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번호판이 확인됐다. 충북 53자 3918. 차량 명의는 조성일이었다. 시나리오는 명확해졌다. 배진호는 서정우가 마석성에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성일을 보내 감시했다. 조성일은 열흘 넘게 서정우의 모든 행동을 추적했다. 10월 23일 새벽 서정우가 기구에서 떨어진 로프를 발견하고 탑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조성일은 뒤따라 현장에 도착했다. 서정우가 꼭대기에 도달한 시점에 아마도 증서를 찾는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조성일은 로프를 칼로 절단했다. 서정우는 30m 아래로 추락해 즉사했다. 우연히 만든 기적을 인간의 악의가 비극으로 바꿔버린 것이었다. 강혁은 증거를 정리했다. 첫째, 로프 절단면에 칼자국, 이것은 물적 증거. 둘째, 조성일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 현장 근처에 있었음을 증명. 셋째, CCTV에 찍힌 조성일의 차량 열흘간의 감시 증거. 넷째, 한기철의 증언, 배진호의 문서 위조 전력과 마석성 소유권에 대한 불안. 다섯째, 민박집 주인 김복순의 증언 감시 사실. 그러나 결정적 물증이 하나 부족했다. 로프를 자른 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성일이 실제로 로프를 자르는 것을 목격한 직접 목격자도 없었다.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한 가지 더 찾아야 해. 서정우가 탑 꼭대기에서 증서를 실제로 찾았는지 여부. 이해나가 드론을 다시 띄웠다. 이번에는 소형 카메라와 로봇암을 장착한 특수탐사 드론이 탑 내부로 진입했다. 총안을 통해 들어간 드론이 5층 내부를 촬영했다. 5층 총안 안쪽 벽돌 사이의 틈에 작은 철제 상자가 끼워져 있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형태는 유지되어 있었다. 드론의 로봇암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기름 종이에 쌓인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1935년 작성된 일본어 차용증서, 매매 계약서 원본, 그리고 서씨 가문 족보의 일부, 차용증서에는 야마모토 겐타로의 인감과 서만철의 지장이 찍혀 있었다. 매매 계약서에는 차용금 미상환 시 토지로 대체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연필로 강제 본인 의사 아님이라는 한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만철이 남긴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었다. 증서가 실제했어. 강혁이 말했다. 87년간 이 탑 꼭대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배진호에게는 이걸 없애야 할 이유가 충분했지.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정우 씨가 올라가서 이 상자를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로프가 잘린 거예요. 서정우의 가방에 서류는 없었어. 강혁이 말했다. 상자를 열어보고 내려가려던 순간이었을 거야. 2022년 10월 30일 강혁은 배진호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전화로 배진호 의원님 강혁입니다. 마석성 탑 꼭대기에서 증서를 찾았습니다. 1935년 야마모토의 차용 증서와 매매 계약서 원본입니다. 진본 감정도 완료됐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배진호가 말했다. 그게 뭐 어쨌소? 문서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소. 소유권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요. 등기의 근거가 되는 매매가 강제였다면 달라지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면요. 배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거 없는 중상이요. 조심하시오. 강탐정. 강혁은 전화를 끊었다. 위협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강력계 16년 동안 그보다 더한 위협을 수없이 받아봤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처럼 그는 위험의 냄새도 본능적으로 읽어냈다. 그날 밤 사무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다. 건물 보안 CCTV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강혁의 벤틀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찍혔다. 나정희가 즉시 건물 경비팀에 통보했고 남자는 도주했다. 차량에 폭발물이나 추적 장치가 부착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해 이해나가 차량 하부를 정밀 검사했다. GPS 추적기 하나가 발견됐다. 배진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강혁이 말했다. 2022년 11월 3일 강혁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형 강민혁에게 전달했다. 형, 이걸로 영장 나올 수 있어? 강민혁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로프 절단 증거, 조성일의 기지국 기록, CCTV, 민박집 증언, 한기철 증언, 배진호의 문서 위조 이력, 그리고 증서 원본, 혀가 조성일에 대한 영장은 이 정도면 충분해. 기지국 기록에 현장 CCTV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배진호는 좀 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해. 조성일이 진술하면 모르겠지만 배진호가 직접 지시한 물증이 있으면 좋겠다. 강혁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나정희가 조성일과 배진호 사이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놓았다. 10월 22일 밤 10시 32분 배진호에게서 조성일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 시간 2분 43초.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 52분 배진호가 조성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밤 처리해. 증거 남기지 마. 강민혁이 문자 내용을 보고 말했다. 이 정도면 된다. 내가 직접 영장 청구할게. 고마워, 형. 고맙긴.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우리 할 일이지. 2022년 11월 5일 새벽 6시 충북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와 검찰 합동수사팀이 동시 체포작전에 나섰다. 조성일은 보은군 보은읍 자택에서 체포됐다. 새벽 잠을 자고 있던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지만 특수기동대원 넷이 이미 방 안에 들어서 있었다. 저항은 없었다.
자택 차고를 수색한 결과 차량 트렁크 아래 이중 바닥 공간에서 접이식 나이프가 발견됐다. 길이 22cm의 서바이벌 나이프. 칼날에서 이에 나가 나일론 섬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총 안에 남아있던 로프 파편과 동일한 나일론 66 성분이 검출됐다. 배진호는 보은군 외송리면의 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영장을 제시받자 배진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변호사를 부르겠소. 그러나 경찰이 별장을 수색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별장 서재의 금고에서 마석성 관련 위조 서류 다발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조성일은 체포 직후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칼날의 나일론 성분 일치 결과가 제시되고 기지국 기록과 CCTV 증거가 차례로 놓이자 이틀 만에 진술을 시작했다. 배 사장이 시켰어요. 조성일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다. 3주 전에 불렀어요. 서정우라는 대학원생이 마석성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감시해라고. 그래서 매일 따라다녔어요. 10월 23일 새벽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그날 새벽 3시쯤에 서정우가 민박집을 나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마석성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그런데 탑에 가니까 로프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전날까지는 없었던 건데. 서정우가 그걸 보더니 흥분하면서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배 사장이 말했어요. 못 내려오게 해. 로프를 끊어. 그러면 사고처럼 보일 거다. 그래서 서정우가 위에 도달한 걸 확인하고 아래쪽 로프를 잘랐습니다. 그 뒤는 소리가 났어요. 위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바로 빠졌습니다. 배진호는 끝까지 부인했다. 조성일이 단독으로 한 짓이요. 나는 감시만 시켰을 뿐 살인을 지시한 적 없소. 그러나 한기철의 증언, 20년간의 장부 위조 이력, 조성일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월 22일 밤의 문자 메시지, 오늘 밤 처리해. 증거 남기지 마. 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배진호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일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이해나와 송태풍 박사는 증서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다. 1935년의 차용 증서에는 야마모토 겐타로가 서만철에게 20만 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시 20만 원은 현재 가치로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서만철은 농작물 흉년으로 빚을 갚지 못했고 야마모토는 이를 빌미로 서씨 가문의 토지 전체를 매매 형식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매매 계약서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었다. 계약서의 조건란에 차용금 상환 시 토지 반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매매가 아닌 담보 설정에 해당하는 조건이었다. 즉 법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채권 담보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계약서가 법정에 제출되면 87년간 이어져 온 소유권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배진호가 두려워한 거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이 증서가 세상에 나오면 마석성뿐 아니라 주변 200정보의 산림 소유권 전체가 위험해져요. 배진호가 그 땅 위에 계획하고 있던 리조트 개발 사업도 무산되고요. 리조트? 강혁이 물었다. 네, 배진호가 2023년 착공 예정으로 충북도에 인허가 신청을 해놓은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 있어요. 예상 투자 규모 3천억 원. 마석성 부지가 그 중심이에요. 3천억 원짜리 사업. 그것을 지키기 위해 28살 청년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었다. 2022년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서울의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강역 탐정사무소 50층 창문 밖으로 합정동 거리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다. 서영주가 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검은 상복이 아니라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법원 판결문이 들려 있었다. 소유권 반환 소송을 시작했어요. 서영주가 말했다. 증서가 진본으로 확인됐으니까요. 법률 자문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분의 뜻이 이뤄지겠군요. 서영주가 고개를 숙였다. 눈에 물기가 맺혔지만 울지는 않았다. 정우는 우연히 떨어진 로프 덕분에 올라갈 수 있었대요. 그게 기구에서 떨어진 거라면서요? 네. 하늘에서 떨어진 로프 한 줄이 87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줬어요.
우연히 기적을 만든 거죠. 서영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누군가 비극으로 바꿔버렸고요. 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동생분이 목숨으로 열어준 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겁니다. 서영주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강탐정님. 정우도 고마워할 거예요. 서영주가 돌아간 뒤 이해나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한 손에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다. 눈송이가 어깨에 살짝 묻어 있었다. 탐정님, 이번 사건 정리 보고서 다 썼어요. 파일 올려놨습니다. 수고했어, 애나 씨. 강혁이 말했다. 그 호칭 안에는 늘 존중과 함께 숨겨진 따뜻함이 있었다. 이해나는 자기 자리에 앉아 김밥을 뜯으며 창밖의 눈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탐정님은 우연을 믿으세요? 강혁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연은 존재하지. 기구에서 로프가 떨어진 건 우연이야. 그게 하필 마석성 탑에 걸린 것도 우연이고. 그런데 그 우연을 기적으로 만드는 건 사람의 용기야. 서정우는 로프를 보고 올라갈 용기를 냈어. 반대로 그 우연을 범죄로 만드는 것도 사람의 선택이야. 조성일은 칼을 들었고 배진호는 전화기를 들었지.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서정우 씨의 용기가 헛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강혁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김밥을 먹으면서도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녀. 차분하고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강혁은 그녀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다. 이해나도 그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늘 숨겼다. 다음 의뢰가 올 때까지 사무소는 잠시 고요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2023년 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진호에게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성일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배진호는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마석성 부지의 소유권 반환 소송은 2023년 5월에 시작되어 2024년 3월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1935년의 매매 계약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담보 실행에 해당하며 일제강점기의 불평등한 법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비자발적 거래였음을 인정했다. 마석성 부지와 주변 산림 200정보의 소유권은 서씨 가문에게 반환됐다. 마석성은 2024년 하반기에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복원공사가 시작됐다. 석축탑도 내부 계단이 새로 설치되어 일반인도 안전하게 오를 수 있게 됐다. 탑 꼭대기 5층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연히 기적을 만들었고 용기가 진실을 열었으며 정의가 억울함을 풀었다. 서정우를 기리며 배진호의 리조트 사업은 인허가가 취소됐다. 보은건설은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서영주는 2024년 봄 마석성 복원 기금을 조성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이름은 정우재단이었다.